아니, 엄마, 저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했어요? 그게 급한 일이었어요? 이 정도면 급한 일 아니냐?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차라리 저한테 서운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세요. 너 지난번 제사 때 출장 간다고 했던 날, 그때 처갓집 식구들이랑 어딜 갔다 온 거냐? 김 씨가 말을 하자 아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넌 내가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어? 나도 너한테 거짓말하고 놀러 가니까 금방 들켰잖니? 아니, 그건 제 입장에서 엄마가 서운해 하실까봐 그랬죠. 거짓말 한 게 더 서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니?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못 올 수는 있다. 근데 그 사정이라는 게 처갓집 식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라면 너무 서운하지.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74세 김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김 씨는 한평생 애지중지 키운 아들과 다른 일도 아닌 남편의 제사 때문에 다투게 될 거라곤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모에게 이럴 수 있는 자식이 아니었거든요. 본심을 숨겨왔던 건지 아니면 결혼하면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인지 김 씨는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조금 섭섭하게 하는 그 정도의 문제였다면 김 씨도 이렇게까지 서글픈 기분이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닌 살아생전 아들밖에 몰랐던 남편의 제사 문제였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까지는 어렵사리 이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아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글러먹은 자식이었어도 말이죠.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다. 그러셨겠죠. 조금만 더 사시다가 가시지. 아들의 결혼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의 제삿날이었죠. 남편은 남들보다 조금 이른 50대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에 김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조촐한 제사상은 이미 김 씨가 차려둔 상태였어요. 김 씨와 아들은 함께 제사를 지내고 마주 앉아 늦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피곤할까봐 남편의 제사는 늘 9시에 지내곤 했어요. 몇 번의 제사를 거치면서 슬픔이 많이 희미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이제 곧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더 심란했어요. 아들 역시 말은 안 했지만 표정만 봐도 김 씨와 같은 생각이었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아들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아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큰 사람이었어요. 아들도 아버지의 넘치던 사랑을 잘 알고 있었죠. 너희 신혼집은 이 집에서 시작해라. 앞으로 아이 낳고 살려면 넓은 집 필요하잖아. 나는 혼자 사니까 작은 집에서 맘 편하게 살 거다. 이 집을 저한테 주신다고요? 그래, 원래 너희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시려고 했어. 너 장가가면 집 주고 이사 가기로 했었다. 원래 남편과 평생 함께 살던 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김 씨와 아들에게 공동 상속되었어요. 아들은 앞으로 결혼하면 아이까지 낳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혼자 살게 될 김 씨보다 넓은 집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30살에 결혼을 했고 며느리는 그 당시 나이로 27, 꽃다운 나이였죠. 김 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아들에게 비워주었고 20분 거리에 있는 15평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세금이나 이래저래 귀찮은 문제가 있어서 명의까지 정리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이제 아들의 집이 된 것은 기정사실이었죠. 아들은 결혼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졌고 이듬해 예쁜 손자도 태어났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때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첫 해에는 임신을 한 상태라서 제사에 부르지 않았죠.
여느 때처럼 아들은 9시에 맞춰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어머님 상 차리느라 힘드셨죠? 제가 일찍 와서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너가 아기 보느라 힘들지. 아무리 가까이 살았어도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을 자주 보기 힘들었어요. 제 생각보다 제사상이 간소하네요. 그래, 우리는 딱 우리 저녁 한 끼 먹을 만큼만 차려. 며느리는 아마 상다리가 부러지는 제사상을 상상하며 온 모양이었어요. 김 씨는 명절에도 차례는 따로 지내지 않았고 1년에 딱 한 번 남편의 제사 하나만 챙겼습니다. 그것도 격식을 따지기보다는 잘 먹는 음식들 위주로 차렸어요. 남편을 기리는 제사가 누구에게도 힘든 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의 기일날에 아들과 만나서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오느라 시장할 텐데 어서 밥 먹자. 이번엔 아들뿐만이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까지 함께 있으니 기분이 남달랐어요. 남편은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도 예쁜 며느리도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도 전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아쉬웠고 아들 역시도 아버지만 생각하면 슬픈 기분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밥을 먹다 말고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는 겁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다 피곤해질 정도로 크게 하품을 하는데 아이 보느라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애 보느라 많이 피곤하지? 네, 요즘 잠을 거의 못 자는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 아직 9시 30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서둘러 아들과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대충 다 먹었으면 너희들은 빨리 돌아가 봐라. 그러자 며느리가 주섬주섬 짐을 챙기며 일어났고 아들도 밥숟갈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요즘 이 사람이 새벽까지 애 보느라 잠을 통 못 자거든요. 그래, 원래 저 때는 다 그렇더라. 얼른 가봐. 그나마 집이 가까운 것이 다행이었죠. 김 씨는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둔 반찬도 꺼내서 들려보냈습니다. 2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아들은 집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희 도착했어요. 엄마도 오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년부터는 제사를 8시에 지내자. 8시면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괜찮아. 며느리도 그렇고 너도 밥 먹고 돌아가서 쉬려면 일찍 하는 게 낫지. 그렇게 그날 이후로 남편의 제사를 8시로 당겨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어느새 손자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다 되어 있었어요. 너 왜 혼자 왔어? 그날도 남편의 제삿날이었고 아들은 8시에 딱 맞춰 김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렀다가 왔는지 옷차림은 편해 보였지만 며느리와 손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들 혼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호랑 수호 엄마는 그냥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왜? 무슨 일 있니? 그건 아니고 수호가 요즘 많이 피곤해해요. 6학년 되고 갑자기 학원을 늘렸더니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대체 학원을 몇 시까지 다니길래? 평소에 집에 오면 8시, 9시 그쯤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아버지 얼굴도 못 봤는데 그냥 올해부터는 저 혼자 올게요. 아들의 말을 듣고 김 씨는 서운한 감정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동안 김 씨는 며느리에게 숟가락 하나라도 놓으라 시켜본 일이 없었어요. 다 차려진 밥상 맛있게 먹이고 집에 갈 때는 반찬도 만들어 들려보냈었죠. 그나마 아들이라도 찾아오겠다는 것에 감사라도 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언니가 이해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다음날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우리 집은 밤 12시에 조상이 찾아온다고 꼭 그때 제사를 지냈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세상 좋아진 줄을 몰라. 차라리 내가 언니네 집안 며느리 하고 싶네. 아니, 근데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손주는 같이 와야 하는 거 아냐? 그래도 핏줄인데. 내심 김 씨도 같은 생각을 했었지만 제사 문제로 아들과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손주도 한 번 본 적 없는 시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제사에 참석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죠. 어쨌거나 아들만 제대로 찾아오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제사 때 그런 김 씨의 마음에 아들이 대못을 박는 일이 있었어요. 마침 남편의 제사가 토요일이었고 김 씨는 달력을 보고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말이니 며느리나 손주가 같이 올 수 있을 줄로 알았거든요. 제사를 며칠 남기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제사가 올해는 토요일이잖아. 토요일이요? 아, 맞네요. 토요일. 혹시 토요일에도 수호 학원 가니? 토요일에는 안 가죠. 아들의 대답에 김 씨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그럼 손주도 같이 오냐고 물어보려는 찰나 김 씨보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엄마, 저 이번 주 주말에 출장 가요. 뭐? 출장? 무슨 회사가 주말에 출장을 보내? 그러게 말이에요. 부산까지 가야 해서 일요일은 되어야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필 1박 2일 주말 출장을 간다고 하길래 김 씨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죄송해요, 엄마. 올해는 혼자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남편 제사 때 한 번도 혼자 지내본 적은 없었지만 어차피 음식 준비도 여태 혼자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회사 출장이라는데 어쩔 수 없지. 부산까지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이번만 이해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긴 일하느라 그런 건데. 그리고 토요일 저녁 김 씨는 처음으로 혼자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도 쓸쓸하고 초라한 제사상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아들마저 제사 지내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각자 알아서 납골당을 찾는 걸로 대신하는 게 어떨까 고민이 되었어요. 며느리와 손주는 제사 때 얼굴을 비추지 않은 것이 몇 년이 되었고 그나마 찾아오는 아들도 1시간이 채 되기 전에 일어나 버리니 별로 의미 있는 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처음 남편의 제사를 지낼 때 그때의 마음가짐과 많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차라리 아들도 제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납골당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김 씨는 혼자 외출 준비를 하다 말고 갑자기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찾아오지 않아 반찬은 전해주지 못했지만 손주가 좋아하는 장조림이며 어제 만들어둔 동그랑땡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집에 놔둬봐야 김 씨는 잘 먹지도 않을 텐데 그럴 바에는 직접 집에 가져다 주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아들도 출장을 갔으니 집에는 며느리와 손주만 있을 것이었습니다. 집도 멀지 않으니 외출하는 김에 반찬을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일단 집을 나서기 전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반찬을 챙겨 나왔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며느리와 손주가 둘이서 외출을 했나 싶어 아들 집 문고리에 반찬을 걸어두고 돌아섰어요. 음식이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멀리 가진 않았을 거라 생각했고 날씨가 꽤 추웠기 때문에 그리 금방 상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정문을 막 빠져나왔을 때 며느리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어머님 전화하셨었어요? 제가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놔서 어머님 전화 온 줄도 몰랐네요. 그래? 너 지금 어디니?
저야 집이죠. 무슨 일이세요? 집이야? 아니, 내가 방금 너희 집 앞에 있다가 왔는데 반찬 가져다 주러 왔다가 아무도 없길래 반찬을 그냥 문고리에 걸어두고 왔거든. 아, 그러셨어요? 아, 맞다. 아까 집에 오다가 현관에 뭐가 걸려 있길래 가지고 들어오긴 했어요. 저도 외출했다가 방금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래, 반찬은 바로 냉장고에 넣어라. 그냥 지나가다가 그거 가져다 주려고 들렀어. 네, 어머님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김 씨는 가던 길을 가려고 하다가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평소답지 않게 굉장히 당황하는 듯했고 뭔가 대화 내용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아서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아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순간 현관 문고리에 본인이 걸어둔 종이 가방이 그대로 걸려 있는 걸 확인했죠. 그때부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집의 초인종을 눌렀는데 역시나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네, 어머님 또 전화하셨네요. 응, 반찬 냉장고에 잘 넣었나 해서. 수호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동그랑땡 가져왔거든. 아, 안 그래도 지금 점심 먹을 때라서 바로 먹어보려고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잘 먹을게요. 그래, 동그랑땡은 한번 데워 먹어라. 그럼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김 씨의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며느리가 거짓말을 해가며 자기를 왜 속이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김 씨는 그날 만난 친구에게 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친구는 김 씨에게 핸드폰을 잠깐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래서 요즘 시대에 자식들이 하는 SNS를 부모도 같이 해야 하는 거야. 너는 원래 이런 거 안 하니까 애들이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친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했더니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이 주르륵 나타났고 그 중에는 오늘 업데이트된 사진도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다들 제주도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애들이 자기들끼리 제주도 여행 가느라 미안해서 너한테 거짓말 했나 보네. 이럴 수 있어.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 친구의 말에 김 씨도 서운한 마음과 거짓말을 한 아들에게 약간의 화가 나기도 했었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야? 친구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건네받았더니 아들의 세 식구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돈 부부였죠. 정말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고 김 씨의 친구도 이건 너무한 일이라며 자기가 더 크게 화를 냈어요. 친구와의 만남을 빠르게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김 씨는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신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서럽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보니 식탁 위에는 어제 김 씨가 먹고 남은 제사 음식이 약간 남아 있었고 그걸 보니 더 힘든 마음이 드는 듯 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힘드니까 이제 제사 지내지 말자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서운하진 않았을 거예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제사에 오지 않는 아들에겐 이제 남편도 본인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1년에 여러 날도 아니고 딱 하루인데 그게 그렇게 싫어서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여행을 갔어야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 씨는 아들에게 한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 아들에게 연락해서 앞으로 남편 제사는 김 씨 혼자 지내겠다고 말했죠.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던 아들은 큰 의문 없이 알겠다 하고 그 뒤로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건 크게 화낼 문제는 아니었지만
거짓말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힘들었어요. 명절에도 올 필요 없다 말했고 그러다 보니 가까이 살아도 얼굴 볼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김 씨는 혼자 마음속에서 아들을 서서히 지워나갔습니다. 한참이 지나 아들이 먼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얼굴 못 뵌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바쁘긴 뭐가 바빠. 난 항상 똑같지. 근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아, 저희 집 등기가 아직 엄마 명의가 반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들이 결혼할 때 비워준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남편 세상 떠나고 공동 명의로 상속이 되어 있었는데 아들은 이참에 아파트 지분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럼 아예 날짜를 정해서 법무사 사무소에서 뵙는 걸로 해요. 최근 들어 김 씨와 서먹하게 지내는 것이 신경이 쓰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넘겨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아들은 들뜬 기색으로 자기가 날짜를 다시 정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과 약속한 날이 되었고 아들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디에요? 저는 법무사 사무소 다 왔어요. 그래? 근데 어쩌냐?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은데. 지금 약속 시간 다 됐잖아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급해서 그럴 경황이 없었어.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해 줄게. 김 씨는 친구와 함께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안 그래도 예전부터 친구가 제주도 같이 가자는 말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행을 하기로 했죠. 제주도에 도착하고 여행을 하는 동안 아들에게 전화와 문자가 계속 날아왔지만 전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넘어갔고 둘째 날이 되어 또다시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진짜 어디 가셨어요? 집에도 안 계시던데.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잖니. 지금 배 타야 해. 전화 끊어. 배요? 갑자기 무슨 배를 타시는데요? 우도 들어가는 배 타야 해. 우도? 우도요? 엄마 제주도에 계신 거예요? 아니, 저희랑 법무사 가기로 한 날에 제주도를 뭐하러 가셨어요? 그게 급한 일이에요. 아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엄마, 저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했어요? 그게 급한 일이었어요. 이 정도면 급한 일 아니냐?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차라리 저한테 서운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세요. 너 지난번 제사 때 출장 간다고 했던 날 그때 처갓집 식구들이랑 어딜 갔다 온 거냐? 김 씨가 말을 하자 아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넌 내가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어? 나도 너한테 거짓말하고 놀러 가니까 금방 들켰잖니? 아니, 그건 제 입장에서 엄마가 서운해하실까봐 그랬죠. 거짓말한 게 더 서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니?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못 올 수는 있다. 근데 그 사정이라는 게 처갓집 식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라면 너무 서운하지. 아들은 전곡을 찔린 듯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솔직히 그동안 아버지 생각하면서 저도 제사 지냈어요. 근데 이제는 솔직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돌아가신 지도 꽤 됐고 제사라는 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버지가 오셔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체 무엇이 아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더는 이야기할 것도 없었습니다. 너는 그러면서 잘도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물려달라고 했구나. 이건 그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 난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모 제사도 안 지내겠다는 너 같은 놈한테는 아파트 못 준다. 정 가져가고 싶거든. 내 몫은 지금 시세로 확실하게 계산해서 주고 가져가. 뭐라고요?
약속하셨잖아요. 저희 이 집 팔고 이사 갈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이사를 가던지 말던지 너 마음대로 하고 나는 내 목숨 받아야겠으니 그리 알아라. 너가 집 안 내놓으면 내가 내놓을 테니까 맘대로 해봐. 그 말을 끝으로 아들과 김 씨의 사이는 완전히 갈라졌고 결국 한 달 뒤에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정확히 돈을 반반 나눠 가졌습니다. 아들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날 고작 제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김 씨는 제사에 오지 않는 아들이 야속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세상 떠난 부모를 의미 없다고 말하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주고 싶지 않았어요. 김 씨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김 씨도 시간이 지나며 아들을 마음속에서 지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손목 아프다는 핑계로 며느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세요. 아니, 내가 억지로 오라고 안 했어. 오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그만이지.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저희가 싫다고 하면 바로 집 팔아버리시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도가 지나치잖아요. 그럼 그냥 집 팔아버리자. 요즘 사람들은 안 주고 안 받는 거 좋아한다면서? 너희가 그 집 돌려주고 간섭하지 말라 하면 나도 일절 간섭 안 할게. 뭐가 문제야 대체? 지금 이게 싸우자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4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김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더 이상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내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의 배우자일 뿐이었죠. 과거에는 내 품 안의 자식이었으니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가끔 얼굴 보고 같이 밥 먹는 이웃 사촌이라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결혼한 직후 자식돌이를 강요하지 말라며 거리를 두던 아들과 며느리였고 그래서 여러 사건들 이후로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싶었는데 정작 그런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의 금전적인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도움 필요할 때는 가족이고 필요 없을 때는 남으로 생각하는 아들 며느리가 너무 괘씸해서 김 씨는 휘둘리며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기 전에 복수를 하나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했지만 여러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냥 아들 하나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역시 딸 하나는 더 낳았어야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 아들 역시도 잘 컸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원까지 나올 정도로 오랜 시간 공부를 했고 나이가 30이 되어야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취직한 만큼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천천히 결혼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취직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예전부터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폭탄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니, 이제 취직했는데 조금 더 너가 돈을 벌다가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아들의 나이가 이제 31였기 때문에 결혼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이미 4년 가까이 만났어요. 예전부터 제가 취직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거든요. 너가 모아놓은 돈도 없잖아. 어차피 결혼해서 같이 벌면서 살면 돼요. 아들은 김 씨 부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해버렸어요. 남편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들 때문에 골치 아파하면서도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면 시켜주자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는데 어쩌겠어. 일단 시키고 봐야지. 하지만 아들의 폭탄 선언이 있기 전까지 김씨 부부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얼굴은 본 적도 없었죠. 아들의 말로는 4년이나 만났다고 했지만 그 어떠한 낌새조차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일단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인사부터 시키는 게 어떻겠냐 말을 했어요. 알겠어요. 조만간 데려올게요. 그로부터 거의 한 달이 지난 후에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아들보다 2살이 어렸고 예쁘장한 외모였지만 부침성이 전혀 없어 보였고 김씨네 부부가 묻는 질문 외에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첫 만남 자리는 1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너무 불편해하니까 더 있다 가라는 말도 못하겠고 김 씨가 내온 차나 과일도 전혀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이제 며느리가 될 아이인데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집에 데려다주고 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싱겁게 끝이 났어요. 어차피 결혼까지는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으니 그 전에 알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며느리 얼굴은 딱 한 번 더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상견례 할 때 한 번뿐이었죠. 며느리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었고 안싸돈만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딸을 키우느라 결혼 자금을 보탤 여력이 없다며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얼굴을 보는 상견례 자리에서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돈 이야기를 바로 꺼내는 것이 신기했어요. 사실 김씨 부부에게는 전세를 돌리고 있던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었고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부터 그 집을 신혼집으로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이 이야기를 사돈에게 하자 바로 표정이 밝아지며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는 정말 감사하죠. 몇 달 뒤에 전세 계약이 끝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간단한 리모델링만 살짝 해서 아들이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막연하게 예전부터 아들 장가 보내면 그 집을 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적으로 자기들이 다 부담해서 결혼시킬 줄은 몰랐어요. 아들이 미리 상대방 집안의 형편에 대해 귀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도 아들에게 집을 준 것 자체에 대해 불만은 아니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김 씨의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나쁜 일은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계속 가까이 지내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김 씨의 남편은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이제 가족이 될 사이니 얼굴이라도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난처하다는 듯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녁 식사요? 아, 지금은 좀 곤란한데. 아들은 언제 식사하는 거냐 묻지도 않고 바로 곤란하다며 거절하더라고요. 이런 반응이 돌아올 줄은 몰라서 김 씨는 물론이고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결혼 준비로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힘들어요. 제가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마련할게요. 그러냐? 알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결혼식 당일까지 며느리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정작 결혼식 날에는 친척들이나 여러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며느리와 제대로 대화도 나눌 수가 없었는데 식이 끝나고 바로 신혼여행을 출발해버리는 바람에 마주보고 차 한잔 마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바로 집으로 인사하러 온다는 아들의 말을 믿었고 당일이 되자 아침부터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해두었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이건 아버지 선물, 이건 엄마 선물. 그래, 고맙다. 여행은 재미있었어? 네, 엄청 좋더라고요. 아들 부부와 소파에 앉아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김 씨는 일단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부터 대접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잠깐 앉아 있어. 내가 금방 상 차릴 테니까 밥부터 먹자. 그런데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들이 김 씨를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밥은 안 먹고 일찍 일어날게요. 뭐? 왜? 너희들 온다고 식사 준비 다 해놨는데. 오늘은 저희끼리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식당 예약도 다 해놨어요. 아들은 저희끼리라는 말에 유독 힘을 주며 이야기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 못하고 당황하며 있었고 김 씨의 남편 역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너희 엄마가 너네들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준비 많이 했다. 보통은 신혼여행 돌아오면 부모 집에서 식사 한 끼 정도는 같이 하지 않니? 죄송해요. 예전부터 꼭 가고 싶었던 식당이 있어서요. 그냥 편하게 나가서 먹고 집에서 일찍 쉬고 싶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음식 준비라도 하지 말 걸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온 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들 며느리는 다시 돌아가 버렸죠. 음식 준비 괜히 했다는 김 씨의 말에 남편은 애써 웃으면서 자기가 다 먹을 건데 뭐가 걱정이냐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남편은 정말 이런 진국이 또 없다고 느꼈어요. 어쩐지 김 씨가 상상했던 며느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굴러가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시집살이를 시킬 것도 아니고 그저 며느리와 가족처럼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런 것조차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아들 결혼하고 첫 명절에 확신할 수 있게 되었죠. 일단 명절 전까지는 며느리 그림자도 구경할 수 없었고 명절이라고 찾아와서는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았어요. 차례 음식을 차릴 일은 없었지만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함께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어요. 분명히 음식 만드는 냄새도 나고 밥상 차리는 달그락 소리가 방까지 들렸을 텐데 며느리는 전혀 나와 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차려놓고 아들에게 며느리 불러서 밥 먹으라고 하자 그제서야 가장 늦게 걸어 나왔어요. 살갑지 않은 성격이야 이해는 한다지만 어떻게 시댁에 와서 아무것도 도우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김씨 부부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도 없었고 어떠한 친해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분명 김씨의 생일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지나갔지만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쯤 되니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아예 없는 듯 보였습니다. 명절의 하루 김씨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며느리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말을 걸어도 단담만 겨우 돌아왔고 밥을 먹는 시간을 빼고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김씨 부부도 무척 어색했고 며느리에게 말을 걸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김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듯 태평하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 네, 며느리는 원래 시부모가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씨가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건 알고 있었지만 태도가 문제였어요. 불편해도 그렇지. 우리랑 대화 한마디 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잖아. 엄마 아빠는 민망해서 혼났어? 원래 부침성이 없는 성격이라 그래요. 엄마가 이해해 주세요. 자꾸 뭐라고 하면 다신 안 오려고 할 거예요. 아들의 기가 막힌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답답한 마음에 김 씨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김 씨의 말을 다 듣고 난 친구는 요즘 애들 다 그렇다며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다 그래. 요즘 좋은 시어머니 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생일도 각자 지내고 먼저 전화도 하면 안 돼? 나중에 손주 태어나 봐라. 수고했다고 명품 가방 사주고 용돈도 1,000만 원은 줘야 할걸? 친구가 하는 말에 김 씨는 약간 억울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좋은 시어머니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싶었죠. 예전에는 며느리로 사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시어머니로 사는 것이 힘든 일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김 씨의 남편은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너 앞으로 우리랑 얼굴도 안 보고 살려고 그러냐? 갑자기 또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김 씨 부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집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가 언젠데 집들이는커녕 집에 초대 한 번 한 적이 없잖아. 바로 근처에 사는데 무슨 집들이를 해요? 가깝다고 해서 너무 자주 오고 가면 나중엔 서로 힘들어져요.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아들 집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은 김 씨 부부가 자신들의 집에 오는 건 싫고 자신들이 가끔 찾아오겠다는 말만 계속했어요. 서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사는 자식 얼굴 보는 것이 길을 가다가 연예인 얼굴을 보는 것만큼 힘들었습니다. 한참 말다툼을 하던 남편은 마음이 상해서 전화를 끊어버렸죠. 김 씨 역시도 이게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미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갖는 건 힘든 것 같으니 차라리 안 오고 안 가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김 씨도 아들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소리조차 하지 않았고 명절에 오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 정도였지 다신 안 보고 살 사이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김 씨가 장염에 걸려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죠. 당신은 출근해야 하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 알겠어. 그럼 내일 퇴근하고 다시 올게. 아니야, 나 이제 괜찮아. 이제 아프지도 않으니까 그냥 퇴근하면 집에서 쉬어. 나도 혼자서 쉴게. 입원을 며칠 동안 했는데 그 사이에 매일 남편은 퇴근 후 김 씨를 보러 찾아왔어요. 사실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간병인이 따로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보다 남편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 혼자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나 싶었죠. 그러던 중 아들이 소식을 들은 듯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좀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김 씨는 며느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너희 아빠한테 연락해서 식사는 제대로 챙겨 드시는지 물어봐. 밖에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던가. 김 씨는 가까이 사는 아들이 남편을 살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지금 우리 와이프한테 밥이라도 차리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밖에 불러서 저녁 한 끼 같이 하라고. 내가 언제 며느리한테 그러라고 하니? 아빠는 혼자 식사도 못 챙겨 드세요. 그 말이 김 씨에게는 너희들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엄마가 내일 모레 퇴원하니까 그 전에 아빠 좀 챙기라는 게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곧 퇴원하시는데 왜 굳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김 씨는 아들이 화를 내는 소리를 들으며 정말 황당했습니다. 찾아가서 밥을 차려 바치라는 말도 아니었고 아버지를 모시고 데려가서 잠을 재우라는 소리도 아니잖아요. 그저 혼자 계시니까 끼니는 잘 챙겨 드시는지 함께 집 앞에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같이 하라는 말이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싶었죠.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김 씨나 김 씨의 남편이었다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힘들 때 언제든지 나서서 챙겨주었을 겁니다.
그게 가족끼리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냉정하고 부모 생각을 안 해주는 자식이 있나 싶었어요.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에 충실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함께 살았던 지난 30년의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밥 한 끼 먹으라는 소리를 했다고 펄펄 뛰는 아들에게 김 씨는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지내는데 뭐가 부모고 자식이라는 소린지. 김 씨는 이제서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됐다 됐어. 내가 너한테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질색하고 거절할 필요 없다. 그리고 김 씨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퇴원한 후에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동네에서 마주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눈으로만 인사하고 지나칠 뿐이었어요. 처음엔 김 씨의 냉랭한 반응에 당황하던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편한 일이었는지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죠. 남들이 이 광경을 봤다면 결코 부모 자식 관계로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김 씨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며느리와 사돈댁이 함께 장을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김 씨가 먼저 그쪽을 알아봤지만 며느리와 사돈은 서로 수다 떠느라 정신이 팔려 김 씨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죠. 너가 이서방을 꽉 휘어잡아야 돼. 빨리 아파트 명의부터 바꾸자고 하라니까. 엄마, 그게 말처럼 쉬워? 차라리 이 기회에 이사 가려고. 동네에서 자꾸 마주치는 것도 불편하고 지금 사는 집은 시부모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팔고 돈으로 달라 해서 멀리 이사 갈 거야. 그래, 잘 생각했다. 너가 이서방 딴 생각 못하게 들들 볶아야 해. 걱정 마. 그 사람은 옛날부터 내가 하는 말에 꼼짝도 못했거든. 당장 달려가 두 모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조용히 뒤를 돌아 빠져나왔어요. 그날 김 씨는 밤에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딱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저 아파트를 받아내는 것 외에는 가족으로 지내고 싶은 것 같지도 않았어요. 어쩌다가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이 모든 문제가 온전히 며느리의 탓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동안 아들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음 날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바빠서 못 온다고 거절하는 아들이었지만 중요한 할 말이니 무조건 오라고 해서 억지로 불러앉혔죠. 당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애써 못 본 척하고 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집 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팔아야 할 것 같다. 아들과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랐고 모든 사실을 듣고 이미 알고 있던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다뇨? 저희는 아직 집을 팔 생각이 없는데요. 그래, 엄마, 갑자기 왜 그러는데? 우리도 우리 노후 사정이라는 게 있잖니. 앞으로 우리는 나이 들고 여기저기 아플 일만 남았는데 그때 너희들한테 기대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 같다. 너희한테 부담 지우지 않으려면 우리 쓸 돈이 필요하잖아. 그렇다고 해도 저희한테 주신 집을 팔면 어떡해요? 처음부터 준 게 아니라 너희가 자리 잡을 동안 공짜로 살게 해준 거지. 근데 너희들이 서로 왕래도 안 하고 남처럼 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노후를 너희한테 봐달라고 할 순 없을 것 같아.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부모의 노후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집을 팔면 저희는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어쩌긴 집 내놓을 거니까 너희는 빨리 이사 준비해야지. 엄마, 앞으로 저희가 잘할게요. 그러니까 집은 팔지 말아주세요. 맞아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아들과 며느리의 애원에 못 이기는 척 김 씨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화해하는 듯 보였지만 김 씨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김 씨 부부는 아들과 며느리를 매일 집으로 부르고 주말에는 마트에 같이 장을 보러 가자고 불러댔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들 며느리는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다가 이제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는지 매번 부르는 대로 불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김 씨는 예전 본인이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것처럼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이어지자 아들과 며느리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결국 폭발을 해버렸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손모가 아프다는 핑계로 며느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세요. 아니, 내가 억지로 오라고 안 했어. 오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그만이지.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저희가 싫다고 하면 바로 집 팔아버리시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도가 지나치잖아요. 그럼 그냥 집 팔아버리자. 요즘 사람들은 안 주고 안 받는 거 좋아한다면서. 너희가 그 집 돌려주고 간섭하지 말라 하면 나도 일절 간섭 안 할게. 뭐가 문제야 대체? 지금 이게 싸우자는 거잖아요. 난 그저 가까이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 자주 얼굴 보고 살자는 것뿐인데 이게 싸우자는 걸로 보여? 자식 노릇 하긴 싫고 집은 갖고 싶은 거라면 너가 양심이 없는 놈이지? 김 씨의 말에 아들은 말문이 막혔는지 가만히 있다가 옆에 있던 며느리를 데리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새 집을 구했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잘 됐다고 하면서 마음 바뀌기 전에 부동산에 월세를 싸게 내놓았습니다. 부모를 부모로 생각도 안 하는 자식에게 집까지 줘가며 편히 살게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서로 연락도 끊고 안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어차피 처가에서는 한 푼 도와줄 수도 없다고 했으니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년도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이제 저희 아이 생각도 해야 하는데 진짜 이러실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까지 들먹이며 도와달라고 하는 아들이었지만 김 씨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남한테 집을 사주는 바보도 있니?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손 주고 뭐고 우린 괜찮으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하려 했지만 김 씨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죠. 아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김 씨 부부의 화는 금방 풀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그동안 부모 도움으로 여태 편하게 살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릴 일만 남아 있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